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된 이지수는 새집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강물은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남편 강민호는 대기업 부장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지수에게 이 생활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사 박스들은 아직 절반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박스 하나를 열고 조심스럽게 그릇들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신문지를 벗기며 찬장에 넣었습니다. 새 그릇들이 찬장에 가지런히 놓이는 모습을 보며 지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인테리어 잡지를 펼쳐놓았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페이지들을 다시 넘기며 지수는 집을 어떻게 꾸밀지 상상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잡지 속 거실 사진을 쓰다듬으며 지수는 행복한 상상에 잠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민호가 일찍 퇴근한 줄 알고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잡지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희였어요. 영희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현관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어요.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지수의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하며 곧바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검사하듯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발장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보았어요. 신발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 문을 하나하나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릇들의 배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우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야채 상태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는 뒤따라가며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췄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어요. 손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영희는 이번엔 침실로 향했어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민호의 옷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렸어요. 옷의 개킨 상태를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손짓을 했어요. 앉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지수는 영희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모았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났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의 고급스러운 수첩이었어요.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어요. 펼쳐보니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단정한 필체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었어요. 집안일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요리는 어떻게 하며 손님은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의 일과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넘기며 말문이 막혔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계속 넘겨도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이것들은 꼭 해줘야 해.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명령하듯이 그러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받았어요. 네, 어머니. 잘 보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희는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다시 열고 이번엔 안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당근, 감자를 꺼내 싱크대에 놓았어요. 그리고 지수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이것 봐.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야채는 이렇게 씻어서 보관하는 거야. 영희는 야채를 하나씩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손질하는 방법, 씻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도 요리를 할 줄 알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영희의 설명은 마치 지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어느새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엄마 왔었어? 민호는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물었어요. 영희는 아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며느리 혼자 두니까 걱정돼서 왔지. 잘 지내고 있나 보려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오후에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정성껏 준비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영희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입안에서 음식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찌푸렸어요. 우리 민호는 이렇게 싱겁게 먹지 않는데.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식사에만 집중했어요. 영희는 계속해서 요리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반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해주던 방식이 있는데 민호가 좋아하는 맛이 따로 있거든. 지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밥을 한 숟갈 더 떠서 입에 넣었지만 씹기가 힘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영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친척 모임 있어. 토요일 낮 12시니까 준비 잘하고 와. 늦으면 안 돼.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지수는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씻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섞여 지수의 작은 흐느낌이 주방에 울렸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었어요. 지수와 민호는 강남역 인근 고급 한정식당 명가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이틀 동안 고민하며 정성껏 옷을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작은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입구에서 영희와 강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화려한 명품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지수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이 마치 평가하듯 느껴졌습니다. 액세서리는 왜 안 했어? 집안 대표로 나가는 건데.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수는 당황하며 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태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말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일행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계단을 올라 2층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가운데에는 큰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친척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7명의 친척들이 동시에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친척들은 지수를 위아래로 살펴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영희가 지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아직 이런 자리가 낯설 거예요. 보통 집안 출신이라 말이에요.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가슴이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민호의 큰 고모 박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예쁘네. 어서 앉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지수는 민호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한정식 요리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졌어요. 전복죽, 전체 요리, 구이, 찜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음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긴장한 나머지 목이 막혔습니다. 민호의 작은아버지 강철수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철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세요.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젓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세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영희가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우리 민호가 이번에 성과급을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인정받고 있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어요. 친척들은 민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민호는 다르네. 대단해. 젊은데 벌써 부장이잖아. 칭찬이 쏟아졌지만 지수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의 친구이기도 한 친척 이미숙이 물었어요. 민호랑은 어떻게 만났어? 미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미숙은 영희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민호가 지수의 성실한 모습에 반했대요. 착한 애죠.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주로 민호와 영희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지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씹고 삼키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큰 고모 순자가 영희에게 말하려다 멈췄어요. 영희 씨도 옛날엔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영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자를 쳐다보았기 때문이에요. 순자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국물을 떴습니다. 강태수만이 조용히 지수를 챙겼어요. 음식 맛있게 드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태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고마웠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어요. 달콤한 식혜와 한과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각자 다음 약속이 있다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나누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지수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가를 손으로 닦았어요. 그때 밖에서 영희와 순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복은 없네. 뭐 민호가 잘하니까 다행이지.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참았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희와 순자는 지수를 보고 이야기를 멈췄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호가 운전하고 지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가을 거리의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어요. 지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좀 그래도 나중에는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 안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이른 시간이었어요. 지수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영희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지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 누운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지수가 민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집에 같이 가요. 민호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어요. 아직 7시였습니다. 나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나가봐야 해. 미안. 민호는 일어나 씻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다녀올게. 저녁에 봐.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홀로 남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같은 층 이웃이 타더니 지수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이었어요. 지수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영희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왔어? 들어와. 거실에는 강태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지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편하게 있어.
영희는 지수에게 앞치마를 던져주었어요. 빨리 입고 주방으로 와. 지수는 앞치마를 받아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이미 배추와 무, 고춧가루, 젓갈 등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큰 대야도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다듬는 거야. 제대로 배워놔. 영희는 배추를 들고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잎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씻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하지만 지수의 손놀림은 영희가 보기에 서툴렀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장에서 자라내치고는 요리를 못하네. 엄마한테 제대로 안 배웠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손이 물에 젖고 고춧가루가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1시쯤 되었어요. 김치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희의 친구 정미라가 방문했습니다. 미라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영희도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차를 준비해 미라와 함께 마시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주방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혼자서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쉽지 않아. 돈 없이 자란 애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말이야.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해. 미라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영희 씨가 열심히 가르치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야 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아. 지수는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을 씻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강태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미라가 떠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영희는 지수를 거실로 불렀어요. 손 씻고 나와서 앉아. 지수는 손을 씻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지수 맞은편에 앉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팔짱을 끼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 잘 들어. 영희는 하나하나 규칙을 나열했어요. 시댁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 민호의 스케줄을 항상 챙길 것. 집안 청소는 매일 할 것. 전화는 3번 올리기 전에 받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집안 며느리로 만들어준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너 같은 집안 출신이 이렇게 좋은 가문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아? 신분 상승한 거나 고마워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어요. 강태수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여보, 오늘은 그만하자. 지수도 피곤할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영희는 남편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이만 집에 가서 쉬어. 지수는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집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낌이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어요. 집에 돌아온 지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전화를 받은 순애가 물었어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우는 거야?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순애는 딸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지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조금만 더 힘내봐. 엄마가 도와줄게. 순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딸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 상황이 나아질 거야. 통화를 마친 지수는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멍하니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점점 더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지수는 집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조용한 오후였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전자상거래 마케팅 강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강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강의를 듣다가 지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깜짝 놀라 노트북을 급히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희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영희는 대답 없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코트를 벗어 소파에 걸치고 곧바로 냉장고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용기를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했어요. 김치통을 열어보고 반찬통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관리하면 어떡해? 우리 민호 건강 생각 안 해? 지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직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만든 거예요. 영희는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반찬들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수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는 이번엔 침실로 향했어요. 지수가 뒤따라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민호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셔츠와 바지들을 침대 위에 쌓았습니다. 옷들을 다시 개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옷들은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지수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전보다 단호했습니다. 영희가 손을 멈추고 천천히 지수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저희 부부의 공간입니다. 미리 연락을 해주셔야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래?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지만 말을 계속했습니다. 들어오시는 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영희는 화가 났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민호가 받았어요. 민호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집에 오지 말래. 시어머니를 내쫓는다고.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이야기해요. 영희는 계속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무시해. 이래도 되는 거야? 너 누구 편이야? 민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저녁에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챙겼어요. 코트를 다시 입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수에게 말했어요. 오늘 일은 잊지 않을 거야. 기억해둬.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지수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차근차근 영희가 무엇을 했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나도 한계가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알기나 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깊이 기대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 나중에는 나아질 거야. 시간이 필요해. 지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네요.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수야,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엄마도 내 엄마잖아.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한숨을 쉬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지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오늘 오후에 손님들 오시니까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도와줘. 지수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어요. 아직 6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기로 한 날이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댁일이 먼저지. 일정 취소하고 와. 10시까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강의 신청을 취소했어요. 아침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청소를 도와야 하니까요. 오전 10시 지수는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이미 청소 도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빗자루, 걸레, 청소기, 세제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거실, 침실, 화장실 다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들이 4시에 오시니까 그 전에 끝내야 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어요. 창문을 닫고 가구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침실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구석구석 닦았어요.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영희는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어요. 지수는 물만 마시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오후 1시쯤 청소가 끝났어요. 지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영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기 야채 다듬고 과일도 깎아놔. 지수는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당근을 깎고 오이를 썰었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담았어요. 오후 3시 영희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정미라, 최경희, 윤선영, 한주희, 4명의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차를 따르고 과일을 내오고 접시를 치웠어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가르쳐도 잘 안 늘어서 답답해요. 지수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접시를 씻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경희가 지수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있나 봐요? 집에서 일하는데도. 영희가 맞장구 쳤습니다. 며느리가 패션 감각이 없어서 제가 옷도 사줘야 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에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차를 따르는 손이 떨렸어요. 시간이 흘러 친구들이 떠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영희가 지수에게 말했어요.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가. 그리고 바닥도 다시 한번 닦고. 지수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많은 그릇과 잔들을 하나씩 씻었어요. 쓰레기 봉투 3개를 묶어 들고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강태수와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지수의 지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지수,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태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네, 괜찮아요. 청소를 좀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어요. 그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녁 8시 지수는 집에 돌아왔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또 우는 거니?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순애는 딸의 울음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순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순애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언제든 집에 와. 엄마가 도와줄게. 통화를 마친 지수는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다시 꺼냈어요. 가방을 열고 옷가지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옷,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진지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가을날이었어요. 지수는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야유회로 집에 없었어요. 지수의 휴대폰에 영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김장 독 좀 꺼내와. 다음 주에 김장하려고. 지수는 한숨을 쉬며 창고 열쇠를 챙겼어요.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창고들이 있었어요. 강씨 집안 창고 문을 찾았습니다. 녹슨 문고리를 잡고 열쇠를 넣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확 날렸어요. 지수는 코를 막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낡은 가구, 상자들, 이불 보따리,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장 독을 찾기 위해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뒤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정성껏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천을 벗겨냈어요. 나무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견고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노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들도 있었어요. 지수는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소박한 한복을 입고 시골 배경 앞에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영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희였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노트 하나를 펼쳤어요. 손으로 직접 쓴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1987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나를 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셨다. 친척들 앞에서 말이다. 너무 창피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시키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민호를 보지 않았다면 벌써 도망쳤을 것이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일기를 읽어 내려갔어요. 친척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부엌에만 있게 하셨다. 다른 며느리들은 함께 식사를 했는데 나만 부엌에서 시중을 들었다. 창피하고 분했다. 지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희가 당한 일들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중간쯤 페이지를 넘겼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나도 당당해질 거야.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다.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도 나를 무시하던 친척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일기장을 덮고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영희가 받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듯한 차가운 내용의 편지들이었어요. 옛날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영희의 이름으로 된 계좌였지만 잔액은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관리함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돈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강태수가 들어섰습니다. 태수는 지수가 상자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게 됐구나. 태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태수를 보며 물었어요. 시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 사실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지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두고 나왔어요. 태수는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용한 벤치로 향했어요. 가을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어요. 태수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안 딸이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지수는 태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영희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죠. 영희가 10살 때였어요. 태수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며 영희를 키웠어요. 힘든 세월이었죠.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나는 28이었고 영희는 23살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영희를 반대하셨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신혼이라 어머니에게 제대로 맞서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후회예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게요. 지수는 가만히 들었어요. 태수는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희를 극도로 무시했어요. 제대로 된 방도 주지 않고 작은 다락방에서 재웠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영희가 떨며 잠을 잤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도 가족들과 따로 시켰어요. 영희는 부엌에서 혼자 먹었죠. 남은 음식으로요.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잘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죠.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척 모임 때마다 어머니는 영희를 부엌에만 있게 했어요. 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영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영희의 고통과 겹쳐 보였어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희는 몇 번이나 집을 나가려 했어요. 가방을 싸기도 했죠. 하지만 어린 민호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아이를 버리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품 가방을 모으기 시작했고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관리했죠. 절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려 했어요. 태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똑같은 고통을 겪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를 막지 않으세요? 제가 겪는 고통을 아시면서요. 태수는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영희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섣불리 건드리면 더 악화될까 두려웠어요. 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도 모르게요. 영희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지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 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연히 그래요. 영희가 한 일은 잘못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태수는 진지하게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희와 달라요. 당신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걸으며 태수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영희와 이야기해 볼게요.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지수는 여행 가방을 다시 보았습니다. 옷가지들이 반쯤 담겨 있었어요. 한참을 가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어요. 지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희의 과거에 대해서요. 민호는 놀라며 들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이었어요. 보름이 또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겉으로는 영희의 지시를 따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일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와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했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적었지만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지수는 택배 상자 10개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에어캡으로 감싸고 예쁜 스티커를 붙였어요. 송장을 출력해서 붙이고 현관 앞에 쌓아놓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택배 수거 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지수는 문을 열고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 부탁드려요. 택배 기사는 상자들을 하나씩 수레에 실었어요. 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자들을 다 실은 택배 기사가 떠났습니다. 지수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어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400만 원을 넘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오후 2시쯤 예고 없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희였어요. 지수는 급히 노트북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는 현관 앞 바닥을 봤어요. 택배 영수증 몇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영수증을 집어들고 읽었어요. 이게 뭐야?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시댁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시댁일도 하고 있고 이건 제 시간에 하는 일이에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영희가 손을 들어 탁자를 쳤어요. 며느리가 장사를 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당장 그만둬. 지수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일이에요. 합법적인 사업이고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 마누라가 뒤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집에 와. 민호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당황했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저녁에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영희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지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돌아오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봐라. 너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영희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쇼핑몰 매출 현황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이번 달 매출 42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저녁 8시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지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야? 민호가 물었어요. 지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요.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번 달은 400만 원 넘었어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400만 원? 정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호가 물었어요. 지수가 반문했습니다. 말했으면 이해해줬을 것 같아요? 당신은 늘 어머니 편만 드셨잖아요. 제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걱정이야. 화내실 거야. 지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지수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소파에 깊이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민호의 회사였어요.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소집되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어요. 임원진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발표를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차 명단은 오후에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자리로 돌아가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상사 김 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부장실로 들어갔어요. 김 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 부장 앉으세요. 민호는 의자에 앉았어요. 김 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1차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어요. 실적이 부진한 부서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장실을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열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박 과장과 회사 근처 식당에 갔어요. 박 과장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박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집에 가서 얘기해야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두 사람은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 4시 민호는 조퇴를 했어요.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수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호가 이른 시간에 온 것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나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 지수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지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어요.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하지? 나 무능하다고 하실 거야. 실망하실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수가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그런 거예요. 저녁 7시 영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지수가 대신 받았습니다. 민호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호가 좀 힘들어해요.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대요. 영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구조조정? 민호가? 당장 가볼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30분 후 영희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영희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곧바로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야? 강태수도 함께 왔었어요. 그는 조용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들 걱정 말고 위로해줘요.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영희는 남편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이게 위로할 상황이에요? 우리 아들이 잘렸다고요. 지수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모두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핑몰 매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월별 매출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석 달 평균 월 수익이 550만 원이었어요. 민호와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제 사업 네트워크에 민호 회사와 연결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계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지수는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해결해봐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요. 민호는 아내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지수는 거래처 중 한 곳에 이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대한물산의 황민수 이사였습니다. 황 이사님, 제 남편 회사와 프로젝트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황 이사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사장님 따님이시잖아요. 오늘 오후에 만나시죠. 오후 2시 지수와 민호는 강남의 한 카페에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였어요. 황 이사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 이사는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황 이사가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아버님과 정말 닮으셨네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을 아세요? 황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15년 전 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을 때 이철수 사장님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셨어요. 5천만 원이었죠. 황 이사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 덕분에 회사를 살렸어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거래처 대금도 갚을 수 있었죠. 황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장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주라고 하셨죠. 민호는 놀라서 지수를 봤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 이사는 계속 말했어요. 이 사장님은 업계에서 정직하고 의리 있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분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황 이사는 명함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 씨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죠. 이 사장님 따님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카페를 나온 민호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셨어? 왜 말 안 했어?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일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세요. 민호는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제대로 몰랐네요. 정말 죄송해요. 저녁 두 사람은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지수야. 민호도 왔네. 들어와. 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철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왔구나. 앉아라. 철수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순애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중 민호는 황 이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철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옛날 일이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별거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황 이사님이 지금 잘 되셨으니 다행이지.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순애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사위 능력 있잖아. 민호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철수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지수만 잘 챙겨줘.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강태수는 민호 회사 임원 윤상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윤상무는 태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태수 씨, 며느리 친정 아버지가 이철수 사장님이시죠? 태수가 그렇다고 하자 윤상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분은 업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이 사장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근본 있는 분이죠. 윤상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 따님이라면 당연히 훌륭하겠죠. 태수 씨,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입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영희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강태수는 저녁을 차려놓고 영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와서 밥 먹어요. 건강 챙겨야죠. 하지만 방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지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돈 없이 잘하네. 근본이 없어. 신분 상승한 거나 고마워해.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아버지가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황 이사와 윤상무가 한 말들을 태수에게 들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들이 적힌 일기장이었어요.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수에게 한 말들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 똑같다는 것을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지친 눈과 굳은 표정. 나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됐구나. 영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수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문 열어줘요. 태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영희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태수는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나 무슨 짓을 한 거야?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잖아. 그런데 나도 똑같은 짓을 했어. 지수한테.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희가 태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수가 나를 용서해 줄까? 내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 태수가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가능할 거요. 지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지수도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수가 안다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고에서 당신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내가 과거 이야기를 해줬고요.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피해. 너무 창피해. 태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창피할 게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해요.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수야, 내일 시간 있니? 영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화요일 오후 3시였어요. 지수는 시어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어요. 영희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수한 집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들어와. 영희는 지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껏 준비한 차와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영희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한테 한 모든 행동이 잘못됐어. 정말 정말 미안해. 지수는 조용히 영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도 너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 시어머니한테 너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강해지려고 했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명품을 사고 체면을 차리고 강한 척했어.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렸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처럼. 영희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무시한 건 너가 아니었어. 나는 과거의 나 자신을 무시하고 싶었던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가난했던 나를, 무력했던 나를 부정하고 싶었어. 그게 너를 향한 공격이 되었어. 정말 미안해. 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존경받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 진정한 근본이 뭔지 깨달았어. 돈이나 출신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었어. 영희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수야, 나를 용서해줘.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기회를 줘. 나 변할게. 정말로 변할게. 지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지수가 일어나려 하자 영희가 불렀어요. 지수야, 한 가지만 더.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틀렸어. 너한테는 근본이 있어. 진짜 근본이.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어요. 보름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정오, 양가 가족이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한정식당 명가원이었습니다. 처음 친척 모임을 했던 그곳이었어요. 민호와 지수는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프라이빗 룸에 6명이 모였습니다. 영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작은 가방으로 바꿨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순애와 철수를 보자 영희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사돈어른,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애는 당황하며 일어나 인사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순애와 철수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편견과 무례함으로 따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앞을 보죠.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한정식 요리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졌어요. 처음에 어색함이 점차 풀렸습니다. 강태수가 철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돈어른께서 의리 있게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업계에서 존경받으셨다면서요? 철수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영희가 철수를 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판단했어요. 사돈어른 같은 분이 진정한 근본을 가진 분이시죠. 영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순애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다 이해해요. 우리 모두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식사 중간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수는 부끄러워하며 민호를 앉혔어요. 민호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순애는 사위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도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희가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시장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한번 구경 가도 될까요? 순애는 놀랐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맛있는 반찬 많이 싸드릴게요. 환영합니다. 영희도 미소를 지었어요.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식당을 나서며 두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다 같이 웃어보세요.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저녁 영희는 지수를 따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지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반지였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주신 거야. 내가 시집 올 때 유일하게 받은 거였어.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이걸 너한테 주고 싶어?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의미야. 나보다 내가 더 잘 간직할 거야. 지수는 감동받아 반지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카페 밖으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지수의 온라인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집 안작은 방을 작업실로 꾸몄어요. 보조 직원 김미정을 고용했습니다. 28살의 밝은 여성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지수와 미정은 함께 일했어요. 주문을 확인하고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전화로 거래처와 통화도 했어요. 네, 내일 오전까지 배송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미정에게 말했어요. 미정 씨, 이 주문들 먼저 포장해 주세요. 네, 사장님. 미정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황 이사의 도움으로 새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회사에서 입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구조조정 위기도 넘겼어요. 퇴근 후 민호는 지수의 사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영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관심을 표현했어요. 실제로 순애의 반찬 가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지수의 쇼핑몰에 악성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한 고객이 제품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요. 환불 요구합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품 사진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사진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끊겼어요. 다음 날 그 고객은 블로그에 악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 쇼핑몰은 불량품을 판매합니다. 환불도 안 해줍니다. 거짓 내용이었어요. 그 글은 SNS에도 퍼졌습니다.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말 지수는 영희에게 상담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지수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예전과 달리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내가 명품 가게에서 일할 때 말이야. 영희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악성 고객을 상대했었지. 정직하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야.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영희는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변호사야. 연결해 줄게.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희가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넌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흔들리지 마. 월요일 영희가 소개한 변호사 이정훈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신뢰감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주세요. 제품 발송 기록, 고객과의 대화 내용, 모든 걸요. 지수는 증거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정훈은 그것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식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며칠 후 고객은 글을 삭제했어요. 사과 메일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수는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다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지수는 전화를 끊으며 민호를 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모두 변했어. 더 좋은 사람들이 됐어.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렸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돌아왔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지수와 민호는 산부인과를 방문했어요.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50대 여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12주예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지수와 민호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복도에서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호는 곧바로 부모님들께 전화했습니다.
먼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수가 임신했어. 영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손주를 가졌다고? 어머, 어머, 당장 갈게. 순애에게도 전화했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축하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지수의 집에 모였어요. 영희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왔습니다. 보온병에 담아 정성껏 가져왔어요. 순애는 영양 반찬들을 가득 싸왔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조림까지 다양했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차를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영희는 지수를 껴안았어요. 정말 축하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최고의 할머니가 될게.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서로 경쟁하게 생겼네요. 누가 더 좋은 할머니가 되나. 영희와 순애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돈 사이였어요. 주말 지수와 영희는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유아용품 매장을 둘러봤어요. 작은 아기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분홍색 원피스를 들어 보였어요. 이거 예쁘지 않아? 여자아이면 이런 거 입히고 싶어?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요. 두 사람은 마치 친모녀처럼 이야기하며 쇼핑했습니다. 아기 침대, 옷, 장난감을 함께 골랐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지수야, 무리하지 마. 여기 앉아서 쉬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앉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보였어요. 영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한테 약속할게. 영희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손주에게 절대 돈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가르칠게. 진정한 가치를 알려줄 거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손주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칠게. 지수가 영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가 상처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제게 큰 귀감이 되었어요. 지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용서하는 법, 변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도 내 덕분에 치유되었어. 정말 고마워, 지수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훈훈하게 바라봤어요.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평생 기다렸던 순간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기뻤습니다. 철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손주가 정말 기대되네요. 건강하게만 자라줘. 민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져서.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사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순애는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두 사람은 손주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사돈, 손주 이름은 생각해 봤어요? 순애가 물었어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수랑 민호가 정해야죠.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지수는 만삭의 배를 하고 집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언젠가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구절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고 치유되었고 성장했다.
진정한 근본은 돈이나 출신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와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이었다. 어느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지수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수가 민호를 깨웠어요. 민호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말? 지금? 가방 어디 있어? 민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양가 부모님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수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곧 우리 아기를 만날 거야. 민호가 격려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지수를 분만실로 데려갔어요. 대기실에서는 영희, 순애, 강태수, 철수, 민호가 기다렸습니다. 영희와 순애는 손을 맞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순산하게 해주세요. 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태수와 철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민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영희와 순애는 껴안으며 울었어요. 민호는 분만실로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빠 안아보세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잠시 후 영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주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아기를 안았어요. 작은 손주를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쁜 손주야. 영희가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줄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란다. 영희는 아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게 진짜 근본이야. 할머니가 늦게 배운 거지만 너한테는 처음부터 가르쳐 줄게. 침대에 누운 지수는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순애도 들어와 손주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순애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강태수와 철수는 유리창 밖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가족들이 아기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병실에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수는 영희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영희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오해, 갈등이 모두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아기를 보며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영희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자랄 거예요. 지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날들, 근본 없다고, 천하다고 말하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었어요. 진정한 근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변화했고 자신은 용서를 택했어요. 그리고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들이 만발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끝으로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